0도씨 물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들 때 필요한 칼로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9.68kcal per kg. 그래서 1톤이기 때문에 1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잠재를 갖다가 표시해 줬고요. 이때 들어가는 모든 총 에너지 양은 Q는 CMT라는 공식으로 하는데요. 에너지 열량은 Q는 CMT가 Q는 에너지 양이고요. C는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25도씨 1톤 제품을 24시간 내에 마이너스 10도로 동결할 때 들어가는 총 열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음의 비율은 0.5kcal per kg 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총 에너지 양은 25도가 0도로 될 때 필요한 양입니다. 그래서 1kcal per kg 도시를 곱하기 1톤이기 때문에 1000kg, 온도차가 25도. 그래서 25,000kcal가 필요하고요. 여기서 0도씨의 물을 0도씨 얼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9.68kcal per kg 도시를 곱하기 1000kg 해서 79,680kcal가 되고요. 또 세 번째는 0도씨를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0.5kcal, 여기서 비열은 얼음의 비열이 0.5kcal이기 때문에 0.5kcal 곱하기 1000은 곱하기 10도, 그러면 5000kcal. 그래서 1, 2, 3을 더하게 되면요, 109,680kcal가 되거든요. 그래서 109,680kcal가 총 열량이고요. 이 총 열량은 24시간 내에 쓴 거예요. 24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썼고요. 그 냉동통, 1냉동통은 3,320kcal 분의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냉동통으로 환산하게 되면 1.376, 즉 한 1.38 냉동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동통 구하는 공식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총 들어간 에너지 양을 갖다가 냉동톤 개수로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냉동톤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온도를 떨구는 거랑 그리고 잠열이 있는 거, 시로를 떨궈주는 거, 그리고 잠열이 들어가는 걸 계산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1번은 5% 1kg 설탕물을 25% 설탕물로 농축하고자 할 때 증발시켜야 될 수분의 양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5% 1kg 설탕물이 있는데 이거를 수분을 얼마만큼 날려보냈더니 25% 설탕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날려보낼 수분 양이 얼마인지를 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X 플러스 Y는 1kg가 되고요. 소금의 양이 1kg에 5%일 때 50g이 들어있고요. 50g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Y로 나눠주면 50 곱하기 100이 25% 곱하기 Y로 되거든요. 그래서 Y는 200g, X는 800g 이렇게 됩니다. 즉 800g이 증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산수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면서 물을 얼마만큼 증발시켜야 되는지를 갖다 이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11-1은 건조 농축 등에 감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압법이 상업법보다 좋은 이유 두 가지랑 감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적으라는 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건조하거나 농축할 때 보면 압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조 속도가 빨라져요. 건조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원래 풍미가 보유되고요. 그 다음에 건조식품의 세계 연화가 억제되고 그리고 영양성분 분해라든지 산화 등의 화학 반응이 최소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으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으시면 되고요.
감압하는 방법은 상온에서 감압하는 건조가 있고요. 진공 동결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갖다가 쓰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Q10 값이 2일 때 20도씨에서 반응 온도가 10이면 30도에서 반응 온도는 속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Q10이 10도,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 반응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도씨에서 반응 온도가 10이면은 30도씨에서 온도가 10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2배 빨라지기 때문에 2배 빨라지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는 2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은 실험실에서 어떤 걸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정밀 분석 방법인데요. HPLC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HPLC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준말이고요. 주로 그 정밀 분석할 때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를 HPLC로 쓰고요. 이동상이 기체면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 분석하는 물질은 HPLC는 액체에 잘 녹는 물질인 당이나 단백질 같은 걸 분석하고요. 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향료 같은 거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PLC를 구성하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솔벤트가 있고 펌프가 있고요, 인젝터가 있고 HPLC 컬럼, 디텍터, 그 다음에 컴퓨터로 데이터를 하고요. 이런 식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PLC나 GC나 마찬가지로 이런 컬럼하고 디텍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건 HPLC 컬럼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분석 능력이 좋아지는지 이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검출기는 주로 뭘 사용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컬럼부터 보면은요. 컬럼이 길고 얇을수록 분리 능력이 좋고요. 충전된 입자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길고 얇고 입자가 작을수록 그 분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HPLC 같은 경우에는 UV 검출기가 가장 널리 사용하고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검출기 중에서 HPLC 검출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검출기가 뭐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V 검출기 알아셔야 되고요. HPLC 검출기 중에서 당 분석 시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굴절률 검출기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에 대한 문제, 검출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분리 능력은 R이라 그러는데요. W1 그림이 픽이 있는데 픽의 그 길이를 갖다가 W1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W2라고 그러는데 W1과 W2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픽이 샤프하게 될수록 좋고요. 그리고 두 픽이 간격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레졸루션을 따질 때는 델타 T가 길고 W1, W2가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R은 델타 T를 W1 플러스 W2 이렇게 놀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가 분리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공식을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보고서 HPLC 컬럼 그리고 디텍터 그리고 HPLC 컬럼에 따른 레졸루션 분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널리 사용하는 게 UV 검출기이고요. 당 분석할 때는 굴절률 검출기를 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3-1이고요. 물질 검출에 유효한 컬럼의 조건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컬럼이 짧기보다 길수록 컬럼이 짧은 것보다 긴 게 좋고요. 컬럼이 충전된 입자가 작을수록 좋고요. 컬럼의 두께가 얇을수록 물질 분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분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컬럼이 길고 얇고 그리고 입자가 작을 경우에 그 분리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유지의 산패에 대해 설명하셨는데요. 유지의 산패는 큼직하게 보면 유도기간, 과산화물 생성,
과산화물 분해 중합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거는 유지의 산패는 주로 불포화 지방산에서 일어나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일어나고 유도기간이 길면 길수록 굉장히 산패가 덜 일어나는 경우에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산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산패가 일어나면 과산화물 생성이 되는데 그때 산소가 소비되는 속도가 빨리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소가 생긴 이후에 그 산소가 과산화물로 다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중합 반응에서 알데히드, 케톤, 알데히드 그러면서 점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산화에 의한 산패는 산호에서 산소에 의해서 서서히 산화되고요. 가열에 의한 산패는 유지를 높은 온도에 장시간 갈 때 일어나고 산화효소에 의한 산패는 지방산화상 효소로 리폭시 하이드록시 포옥사이드에서 산패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의 산패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유도기간, 과산화물 생성, 과산화물 분해,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9번은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의 비교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성식품하고 알칼리성 식품하면 오해하는 게 pH가 산성이면 산성식품, pH가 알칼리성이면 알칼리성 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서는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은 어떻게 구별하냐면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무기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식품은 섭취 후 체내에서 연소할 때 산을 형성하는 식품을 갖다가 산성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육류나 어류가 산성식품인데요. 이때 가지고 있는 무기질은 PS랑 CL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PS, CL 형태를 띠고 있는 무기질이 연소하고 남아있는 그런 식품을 산성식품이라고 그러고요. 알칼리성 식품은 섭취한 이후에 남아있는 무기질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과일과 채소류가 그런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설명하라 그러면 식품의 종류인 육류와 어류 그리고 PSCL을 갖다 산성식품이라고 그러고요. 과일과 채소류에 남아있는 대사하고 남아있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있으면 이것을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헷갈리는데 pH에서가 아니라 연소되고 남은 무기질의 종류에 따라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을 노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문제 20번 식품첨가물 공전상 표준온도, 상온, 실온, 미온의 수치 또는 범위를 쓰시오.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온도에 관련된 규정인데요. 온도의 규정에 보면 일반적으로 표준온도, 상온, 실온, 미온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온도는 20도 정도를 얘기합니다. 20도씨. 그래서 어떤 표준이 되는 온도는 20도라고 되고요. 상온은 15도에서 25도씨. 그리고 실온은 1도에서 35도. 상온에서 실험을 했다. 실온에다 보관한다. 이러면 실온은 1도에서 35도시고요. 미온은 30도에서 40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쓰는 온도가 표준 온도,
상온, 실온, 미온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눠지는데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표준 온도는 20도라는 거. 상온 그러면 15도에서 25도. 실온에 보관해라 그러면 1도에서 35도씩이고요. 미온에다 둬라 그러면 30도에서 40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21번입니다. 문제 21번은 식품의 색을 측정하는 그런 색체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식품의 색은 항상 식품을 제조할 때 색깔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만들 때보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색의 표준화를 위해서 항상 기준이 되는 색체계를 쓰는데 주로 쓰는 게 헌터 색체계라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헌터 색체계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에 있지만 LAB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헌터 색체계라는 것은 명도와 지각색도에 의한 색 공간의 좌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값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요. L값이 100이 되면 하얀 색깔을 띠고요. L값이 제로가 되면 깜장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이 하얀 색깔인지 검은 색깔인지를 표현할 때 보면은 주로 그걸 명도라 그러는데 L값을 위주로 해가지고 L값에서 L이 100이면 화이트, L이 제로면 블랙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값을 또 씁니다. A라는 값은 적색도인데요. 만약에 A값이 0에서 100까지 단위가 있는데 100이 될수록 적색이 진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0이 될수록 적색이 좀 약해지는 그런 특성을 있고요. 녹색이 진할수록 0에서 마이너스 80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되면 녹색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색도가 제로가 되면은 그레이 색깔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와 그레이에 그리고 블랙 그리고 레드와 그레이와 그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도, 적색도 그리고 B는 황색도인데요. B는 황색도인데 황색이 진할수록 플러스 70으로 증가하고요. 청색이 진할수록 마이너스 70으로 됩니다. 그리고 B가 제로면은 그레이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색체계를 이용해서 명도와 적색도와 황색도를 통해서 식품의 색깔의 표준화를 이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레드 컬러 패밀리로 하면은 L값이 17에서 29, A는 7에서 36, B는 0에서 15. 이런 LA, B 값을 나타낼 경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색 변화를 실험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품질 유지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식품의 색 변화 관찰, 그리고 신제품 개발 시 색을 측정할 때, 그래서 어떤 표준화 색깔을 갖다가 적성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헌터 색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터 색책의 L값은 명도를 나타내고요. A는 적색도, B는 황색도를 나타내서 LAB 값이 측정을 통해서 식품의 색의 표준을 갖다 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문제 22번은 포도당을 산당화로 제조하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포도당을 만드는 방법은 산분해 방법과 효소분해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산분해를 하는 과정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면 전분을 정제한 후 전분을 녹인 후에 산을 첨가해서 당화, 중화, 역과, 예비농축, 탈색, 이온교환 수지, 역과 해가지고 완성 농축하고 전분당을 만들고 분밀, 수세 건조, 무수결정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흡직하게 보면은 첫 번째 정제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당화 공정, 세 번째 중화 공정, 그다음에 예비 농축 탈색, 이온 교환 및 완성 농축 이런 식으로 제조하는 방법을 산당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당화는 전분을 갖다가 산을 통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그 효소를 만드는
포도당에 비해서 많은 차이를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차이를 보시면은 원료를 완전히 정제를 해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산당화효소는 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부산물이 많고, 그거에 비해서 그 산분해이기 때문에 당화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당화라든지 그런 정제, 탈색 뭐 이런 설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중화가 되기 때문에 쓴맛이 강하고 착색물이 많이 생기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산당화의 경우에는 효소에 의한 당화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부산물이 많고 설비가 많이 필요하고 중화를 하기 때문에 쓴맛이 강하고 착색물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원료를 또 정제를 또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화했을 때 효소당화에 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이가 되는 걸 갖다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호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화된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주로 노화가 촉진되는 건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에서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을 65% 이상으로 하든지 30%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를 60도 이상 올리게 되면 노화가 억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을 첨가하게 되면요, 에리스리톨이나 이런 당을 첨가하게 되면 노화가 발생될 때는 전분과 전분의 결합이 있었는데 거기를 그 사이에 당이 첨가돼서 당이 수분과 결합을 해서 흡습작용에 의해서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유화제 같은 걸 첨가되게 되면 그 사이에 유화제가 들어가서 전분질 교질 용액의 안정도가 증가되면서 노화가 억제되고요. 또 알카리성에서는 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종류를 처리하게 되면 노화가 억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제목만 쓰시면 됩니다. 수분 함량을 60% 이상으로 한다든지 당을 첨가한다든지 지방과 유화제를 넘기든지 알카리성을 강화시켜주면은 호화전분의 노화가 억제되는 그런 현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를 곱하기 10이 돼가지고 100개고요. 10메시는 시브가 100개. 그리고 만약에 100메시가 되면은요, 시브가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그래서 10,000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의 빈출이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밑에 보면 10메시 망을 갖다가 이렇게 메시망을 갖다 보여준 거고요. 왼쪽은, 오른쪽은 100메시 망이에요. 그래서 10메시 망은 시브가 100개 들어있는 거고요. 100메시 망은 시브가 10,000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메시를 사용해서 입자가 큰 거와 작은 거를 갖다가 분리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25번은 통조림 살균을 할 때 어느 위치에다가 온도를 갖다가 맞추고 살균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냉점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위치가 고체식품하고 액체식품의 경우가 위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 통조림하고 고체 통조림을 했을 때 냉점 위치에다가 온도계를 놓고 그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살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냉점의 경우는 이제 크게 고체식품의 경우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고 액체식품은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건 고체식품의 경우인데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일 차가운 점, 이걸 콜드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차가운 점, 제일 온도가
열이 전달이 제일 늦게 되는 지점, 이걸 냉점이라고 그래요. 제일 차가운 지점이거든요. 제일 차가운 지점이 어디 있냐고 보시면은요, 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 걸 갖다가 고체 식품의 경우는 고체 식품의 냉점이라고 그러고요. 액체 식품의 경우에는 전도가 아니라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요.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상부로 올라갔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하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대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일 차가운 지점은 중앙의 3분의 1 지점이 냉점이에요. 그래서 고체 식품하고 액체 식품의 냉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냉점에다가 온도계를 장착하고 살균을 해야지만 정확한 온도에서 정확한 살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냉점을 잘못 알고 살균해버리면은 위생물이 다 죽지 않아서 이 통조림을 제대로 살균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이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이거 냉점을 이렇게 어디냐고 물어보시면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25-1인데요. 냉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고체 식품은 전도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므로 2분의 1 지점이 냉점이고요. 액체 식품은 대류를 통해 열이 전달되므로 3분의 1 지점이 냉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